비 오는 날 택배기사가 부딪힌 건 단순한 차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젖은 머리로 고개를 든 청년 앞에서 여 회장은 한참 동안 말을 잃었죠. 너 혹시 그 짧은 한마디에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한 접촉사고라 생각했지만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청년의 이름을 들은 여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목걸이를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이럴 리가 없는데 그 아이는 이미 그녀의 속삭임은 폭우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그 청년의 집 앞에 매일같이 검은 벤츠가 멈춰서는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도윤이라고 합니다. 19살이고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어요. 서울 한복판에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낡은 택배 트럭의 핸들을 붙잡고 있던 제 손은 젖은 비 때문에 자꾸만 미끄러졌죠. 오늘도 마지막 배송을 끝내야 했거든요. 할머니의 수술비를 위해서는 하루도 쉴 수 없었습니다. 이 비에 무슨 배송이냐? 중얼거리며 와이퍼를 최대로 틀어도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둠 속에서 검은 세단 한 대가 튀어나왔습니다.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죠.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트럭이 그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급히 차에서 뛰어내린 저는 상대 차량을 확인했습니다. 번호판부터가 다른 세계의 것이었죠. 그리고 차에서 내린 분은 고급 정장을 입은 70대 여성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연신 허리를 굽히며 사과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다치셨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고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화가 나셔야 할 상황인데 눈빛이 낯설게 따뜻했죠. 저는 당황하며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보상해 드릴게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아이고, 그럴 필요 없어요. 비가 너무 심해서 그런 거죠. 그분이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시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마치 제가 누군가를 닮았다는 듯한 시선이었거든요. 그분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분이 뭔가 말하려다 멈췄어요. 그리고 제 목에 걸린 낡은 펜던트를 발견하신 순간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 작은 은빛 목걸이는 할머니가 제게 물려주신 유일한 유품이었죠. 그 목걸이는 이건 할머니께서 주신 건데요. 순간 그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칼이 뺨에 달라붙어도 신경 쓰지 않으시고 제 목걸이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도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주셨다고요? 네, 작은 때부터 차고 있었어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있던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분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시면서요. 빗소리만 우리 사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성함이 뭐예요? 하도윤입니다. 도윤이라. 그 이름을 되뇌시는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그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네, 지금 가고 있어요. 통화를 마친 후 그분이 저를 다시 보셨어요. 이거 가져요. 명함을 건네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윤혜정 회장이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제발 연락 좀 해줘요. 꼭이요. 그리고 차에 오르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 얼굴을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그리움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고 후 제가 정신을 차린 곳은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차가운 침대 위에 누워 있으니 온몸이 욱신거렸어요. 왼쪽 팔에는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고 이마에도 거즈가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집에서 기다리고 계실 할머니였어요. 오늘 배송을 끝내지 못했으니 돈도 못 받을 텐데 병원비까지 나오면 어떡하죠? 가뜩이나 할머니 수술비도 모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정신 차리셨네요.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저 치료비는 얼마나 나왔어요? 아, 그건 이미 누군가 다 내주셨어요. 네, 누가요? 간호사가 커튼 너머를 가리켰어요. 그곳에는 윤혜정 회장님이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여전히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깨가 축 처져 보였어요. 제가 깨어났다는 걸 알고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깨어나셨군요. 다행이에요. 회장님, 왜 여기에? 치료비는 제가 냈어요. 제 차와 부딪힌 거니까 당연한 일이죠. 그분의 목소리는 어제 빗속에서보다 더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밤새 한잠도 못 주무신 것 같았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꼭 갚아드릴게요.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대신에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회장님이 제 침대 옆 의자에 앉으셨어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계셨는데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생일이 언제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아, 2005년 12월 3일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회장님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눈을 꽉 감으셨습니다. 뭔가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거든요. 12월 3일. 그날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는 중얼거림이었어요. 회장님이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다시 눈을 뜨셨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기 때요. 그럼 지금은 누구와 살고 있나요? 할머니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한말순 할머니요. 회장님이 그 이름을 되뇌셨어요. 한말순 할머니라고 하셨죠? 네, 친할머니는 아니고 저를 키워주신 분이에요. 친할머니가 아니라면 회장님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뭔가 중요한 단서를 찾아가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 목걸이 얘기를 더 들려줄 수 있어요? 제 목에 걸린 펜던트를 가리키며 물으셨어요. 어제 빗속에서도 유독 관심을 보이셨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태어날 때부터 차고 있던 거라고 해요.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어머니의 유품이라고 하셨거든요. 어머니, 유품이라고요? 회장님이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가셨어요. 등이 굽어 보였습니다. 한참 그렇게 서 계시더니 천천히 돌아보셨어요. 그 할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왜요? 그냥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서요. 제 차 때문에 다치신 거니까요. 이상했어요. 왜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치료비까지 내주신 분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께 여쭤볼게요. 고마워요. 참, 이거 받아두세요. 회장님이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만져보니 꽤 두툼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당분간 일을 못할 테니까 생활비예요. 거절하지 말고 받아요. 이럴 수는 없어요. 너무 과분합니다. 과분하다니요. 이 정도도 부족한데 회장님의 말끝이 흐려졌어요. 마치 더 큰 빚을 지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전화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번호를 교환한 후 회장님이 문을 향해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문턱에서 멈추시더니 뒤돌아보셨습니다. 도윤아. 제 이름을 부르시는 목소리가
묘하게 애틋했어요. 건강 잘 챙기고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가셨습니다. 남겨진 저는 손에 든 봉투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웠어요. 왜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걸까요? 그날 밤 할머니가 병원에 오셨어요. 도윤아, 괜찮니? 네, 할머니. 괜찮아요. 할머니께 회장님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지셨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셨다고? 목걸이를 보시고는 할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제 목걸이를 오래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할머니의 눈빛에 뭔가 숨기고 계신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더 묻지는 못했습니다. 할머니도 뭔가 두려워하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퇴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집 앞에서 검은 세단을 발견했습니다. 반지하 앞 좁은 골목에는 어울리지 않는 고급차였어요. 혹시나 했는데 정말 윤혜정 회장님이 차에서 내리고 계셨습니다. 도윤 씨, 괜찮아요?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묻어 있었어요. 이런 동네에 처음 와보시는 것 같았거든요. 깔끔한 회색 코트를 입으신 모습이 주변 풍경과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아, 회장님, 어떻게 여기를, 주소를 알아봤어요.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당황했어요. 우리 집은 너무 초라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요, 들어오세요. 좁은 계단을 내려가며 회장님의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어요. 난간을 꽉 잡고 계셨고 낮은 천장 때문에 약간 몸을 구부리셔야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살짝 났어요. 할머니는 안 계세요?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다리 수술을 받으셔서요. 회장님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뭔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요? 언제부터요? 벌써 한 달 넘었어요. 수술비가 부족해서 계속 미루고 있었거든요. 방안을 둘러보시는 회장님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싱크대에는 설거지할 그릇이 쌓여 있었고 작은 테이블 위에는 라면, 봉지와 밑반찬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벽지는 여기저기 뜯어져 있었고 보일러가 고장나서 방안이 꽤 추웠어요.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괜찮아요. 그냥 앉아 있을게요. 회장님이 방안을 유심히 살펴보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벽에 걸린 낡은 액자를 발견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할머니와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요. 할머니가 유일하게 남겨두신 사진이에요. 회장님이 사진을 오래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제 얼굴과 사진 속 어린 제 모습을 번갈아 보시더니 무언가 확신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도윤아, 할머니가 너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어? 그냥 길에서 주워 키웠다고 하세요. 아기 때 버려진 걸 발견하셨다고요. 어디서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자세히 말씀해 주신 적이 없거든요. 회장님이 테이블 위에 놓인 편지 봉투들을 보셨어요. 대부분 독촉장이었고 그 중에는 병원비 고지서도 있었습니다. 손으로 살짝 만져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구나.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익숙하다니. 이런 말하기 어렵지만 혹시 너에 대해 더 알고 싶어? 갑작스러운 말이었어요. 저요? 왜요? 그냥 느낌이 와. 너를 보고 있으면 누군가가 떠올라.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DNA 검사를 해볼 수 있을까? 네. DNA 검사요? 응. 혹시 모르니까.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갑자기 DNA 검사를 하자고 하시는 걸까요? 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잃어버린 손주가 있어. 25년 전에. 그 말에 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생일도 같고 목걸이도 있고 너무 우연이 많아. 회장님이 제 목걸이를 다시 바라보셨어요. 그 시선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의 손주예요.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그래, 그 할머니께는 정말 감사해. 하지만 혹시라니요? 저는 점점 화가 났어요. 할머니를 의심하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전부예요. 그런 할머니를 의심할 수는 없어요. 의심하는 게 아니야. 그냥 확인하고 싶은 거야. 확인이요? 저는 하도윤이에요. 할머니의 손주고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회장님이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도윤아, 진정해. 나도 확실하지 않아. 그냥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야. 가능성이라니요. 할머니가 거짓말하셨다는 뜻인가요? 그런 뜻은 아니야. 하지만 상황이. 회장님이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검사는 할 수 없어요. 할머니를 의심할 수 없거든요. 도윤아, 회장님께서 저에게 잘해주신 건 고마워요. 하지만 이상한 기대는 하지 마세요. 회장님의 얼굴이 상처받은 것처럼 일그러졌어요. 그래도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세상 전부였거든요. 그럼 생각해봐. 시간을 가지고 회장님이 일어나셨어요. 문 앞에서 한 번 더 돌아보시더니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셨습니다. 차 소리가 멀어진 후에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말 회장님 말이 맞을까요? 하지만 그렇다면 할머니는 왜 거짓말을 하신 걸까요? 아니면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윤혜정은 집으로 돌아와 곧바로 서재로 향했습니다. 벽 한편에 설치된 금고를 열었어요. 비밀번호는 25년 전 그날의 날짜였습니다. 12월 3일. 금고 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를 열자 은빛 목걸이 하나가 나타났어요. 도윤이 차고 있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쌍둥이 목걸이였죠. 역시 혜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 목걸이는 25년 전 며느리에게 선물했던 것이었습니다. 출산 기념으로 쌍둥이 목걸이를 만들어서 하나는 며느리가, 하나는 태어날 아기가 차도록 했었죠. 그런데 그 아기가 화재로 죽었다고 했었는데 혜정은 의자에 깊이 앉았어요. 2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강남의 최고급 산후조리원이었어요. 혜정의 며느리는 그곳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죠. 목걸이를 차고 태어난 아기는 정말 예뻤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밤에 화재가 났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산후조리원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산모들과 신생아들을 대피시키느라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연기가 복도를 가득 메웠고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찢었어요. 그때 간병인 중 한 명이 아기를 안고 뛰어나왔습니다. 박희란이었어요. 4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도 며칠 전 아기를 낳았다고 했어요. 아기들이 위험해요. 박희란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품에는 아기 하나를 안고 있었고 또 다른 아기는 이불에 싸서 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방 아기들이에요? VIP실이랑 일반실이요. 소방관들이 아기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혼란 속에서 누구 아기가 누구 아기인지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목걸이나 팔찌로 확인해야 했는데
연기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VIP실 아기 한 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소방관의 말에 혜정은 무너져 버렸어요.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실신해 버렸습니다. 제 아기가, 제 아기가, 박희란도 울고 있었어요. 자신의 아기도 잃었다고 했습니다. 둘 다 불에 타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끔찍한 말이었어요. 혜정은 그날 이후 며느리와 함께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정신적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1년 후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박희라는 그 후로도 계속 혜정의 집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25년이 지난 지금 그녀의 행동들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왜 계속 우리 집에서 일하려고 했을까? 박희라는 다른 일자리 제의를 받아도 항상 거절했어요. 혜정네 집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죄책감에 찬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어요. 혜정은 휴대폰을 들었어요. 박희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희란 씨, 지금 어디예요? 집에 있습니다, 회장님. 내일 아침 일찍 와주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혜정은 다시 목걸이를 바라봤어요. 도윤이의 목걸이와 완전히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우연일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도윤이가 자신의 진짜 손주라면 그럼 지금까지 손주라고 키운 서인재는 누구일까요? 혜정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서인재는 25년 동안 혜정의 손주로 자라왔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후계자로 키워졌어요. 회사 일도 조금씩 맡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서는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없었어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에만 관심이 있었죠. 반면 도윤이는 달랐어요. 가난하지만 따뜻했고 할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진실했습니다. 혜정이 찾던 바로 그런 아이였어요. 내일 희란 씨와 얘기해 봐야겠어. 혜정은 목걸이를 다시 상자에 넣었어요. 진실을 밝혀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25년 동안 숨겨진 비밀을 이제는 알아야 했어요. 그런데 만약 정말 아기가 바뀐 거라면 박희라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혜정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것 같았습니다. 두려우면서도 기대가 되었어요. 진짜 손주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있었어요. 진실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일주일 후 저는 윤혜정 회장님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할머니께 말씀드리지는 못했어요. 너무 충격적일 것 같았거든요. 대학병원 유전자 검사실은 조용했습니다. 하얀 벽과 차가운 공기가 긴장감을 더했어요. 간호사가 체열용 주사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팔 올려주세요. 저부터 먼저 피를 뽑았어요. 바늘이 들어가는 순간 따끔했지만 금세 끝났습니다. 회장님도 마찬가지로 검사를 받으셨어요. 그분의 얼굴은 창백해 보였습니다. 결과는 3일 후에 나옵니다. 의사의 말에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병원을 나서며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3일 동안 너무 걱정하지 마.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괜찮으니까. 하지만 저는 밤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만약 정말 회장님의 손주라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텐데 할머니는 어떻게 될까요? 3일이 지났습니다. 다시 병원 상담실에 앉아 있을 때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회장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을 꽉 쥐고 계셨거든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든 서류를 보며 천천히 앉았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말에 저와 회장님 모두 숨을 멈췄어요. 유전자 일치율이 99.9%입니다. 할머니와 손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회장님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이제야 찾았구나.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25년 동안 품고 있던 그리움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제가 회장님의 손주라니. 가난한 반지하에서 자란 택배기사인 제가요. 도윤아.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따뜻했습니다. 내 진짜 손주였구나. 25년 동안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저는 여전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그럼 할머니는요? 겨우 입을 열었을 때 나온 말이었어요. 널 키워준 분 말이지? 그분은 정말 고마운 분이야. 너를 이렇게 훌륭하게 길러주셨잖아. 회장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의 손주예요. 25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래, 맞아. 널 키워준 분이 바로 진짜 가족이야. 피보다 정이 더 중요한 법이지. 회장님이 제 마음을 이해하고 계셨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나는 그냥 내가 내 손주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병원을 나서는 길에 회장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수술비부터 해결하자. 그분이 건강해지셔야 너도 마음이 편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도윤아, 무리하지 마. 천천히 받아들이면 돼.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갑자기 재벌가의 손주가 된 현실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할머니의 수술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반지하 집 앞에서 차를 세우며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내일 할머니 뵈러 가도 될까? 네, 그러세요. 그날 밤 저는 할머니께 모든 걸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걱정되었습니다.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어요. 이 작은 목걸이가 25년 만에 진짜 가족을 찾아준 거였습니다.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건가 싶었어요. 그날 밤 윤혜정의 저택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서재 불빛만 홀로 켜져 있었어요. 혜정은 DNA 검사 결과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서인재였습니다. 19살의 그는 명문대 1학년생이자 혜정이 후계자로 키운 손주였어요.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문을 노크하며 들어온 인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혜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밤늦게 웬일이니? 할머니가 요즘 이상해요. 무슨 일 있어요? 인재는 며칠 전부터 혜정의 행동이 달라진 걸 눈치채고 있었어요. 낯선 청년과 만나고 병원에 다니고 뭔가 심각한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인재야, 앉아라. 혜정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인재는 불안한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이에요? 혜정이 검사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인재는 그 종이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전자 검사 결과야. 유전자 검사요? 왜요? 혜정이 깊은 숨을 쉬었어요. 25년 동안 손주라고 믿고 키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넌 내 진짜 손주가 아니었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인재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25년 전 산후조리원 화재 때 아기가 바뀐 거야. 인재는 일어서며 뒷걸음질 쳤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내 진짜 손주는 따로 있어. 하도윤이라는 아이야. 인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25년 동안 믿고 살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넌 박희란의 아들이야. 그때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박희란이었습니다. 문틈으로 대화를 엿듣고 있다가 급히 뛰어온 거였어요. 회장님, 희란이 서재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40대 중반의 여자였는데 얼굴은 창백하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희란 씨, 혜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회장님, 제발. 희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내 잘못이라고? 내 아기를 바꾼 건 저예요. 방안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인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어? 혜정의 질문에 희란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 아기가 너무 약했어요. 미숙아로 태어나서 살기 어렵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회장님 댁 아기는 건강했어요. 그래서 희란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고백하기에는 너무 끔찍한 일이었거든요. 화재가 났을 때 바꾼 거야? 네.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인재가 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인재야, 미안해. 너를 살리고 싶었어. 살리고 싶어서 남의 아기를 훔쳤다고요? 인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진짜 내 형은 어디에 있어요? 희란이 더욱 심하게 울었어요. 죽었어. 화재 때문에. 거짓말. 인재가 소리쳤어요. 아니야, 정말이야. 너무 약해서. 혜정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25년 동안 속아왔다는 사실이 분노를 키웠습니다. 25년 동안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희란이 바닥에 이마를 대며 사과했어요. 처음에는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인재가 이 집의 아들처럼 자라는 걸 보니까 차마. 혜정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인재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경찰에 신고하는 거야. 할머니, 안 돼요. 인재가 혜정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혜정은 피했습니다. 넌 이제 내 손주가 아니야. 차가운 말이었어요. 인재는 그 말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25년이잖아요. 25년 동안 할머니 손주로 살았는데 그 25년이 모두 거짓이었어. 혜정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요? 유괴 사건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희란이 더욱 바닥에 엎드렸어요.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25년 동안 내 진짜 손주는 가난하게 살고 있었는데 혜정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30분이 걸렸어요. 그 사이 희란은 계속 울고 있었고 인재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박희란 씨, 동행하셔야겠습니다. 경찰관이 희란의 팔을 잡았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인재야. 끌려나가며 희란이 아들을 불렀어요. 엄마. 인재가 따라 나서려 했지만 혜정이 막았어요. 너도 이 집에서 나가. 할머니. 내일까지 짐을 정리해. 인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5년 동안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거였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건가요? 혜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재 문을 닫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택은 정막에 휩싸였어요. 25년 만에 진실이 드러났지만 남은 건 상처뿐이었습니다. 혜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손주를 찾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박희란이 체포된 지 일주일 후 저는 윤혜정 회장님의 저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높은 담벼락 너머로 보이는 웅장한 건물이 마치 다른 세계 같았어요. 검은 철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자동차가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이제 내 집이야. 회장님이 차에서 내리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반지하에서 살던 제가 이런 곳에 살아도 되는 걸까요? 대리석으로 된 넓은 현관, 천장까지 닿을 듯한 샹들리에,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복도들. 모든 게 제가 살던 세상과는 달랐어요. 방을 안내해 줄게. 회장님이 앞서 걸어가셨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대리석이었습니다. 난간에는 금색 장식이 새겨져 있었어요. 여기가 내 방이야. 문을 열자 넓은 침실이 나타났어요. 킹사이즈 침대, 큰 책상, 그리고 드레스룸까지 있었습니다. 반지하 집 전체보다 훨씬 컸어요. 마음에 들어? 너무 좋아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어색했어요. 이 모든 게 정말 제 것인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도윤아, 편하게 생각해. 원래 내 자리였으니까. 회장님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었어요. 수술은 내일 해. 최고의 의료진으로 준비했어. 정말요? 그럼. 그분이 건강해지셔야 너도 마음 편하잖아. 그날 저녁 회장님과 처음으로 식사를 함께 했어요. 긴 식탁에 둘만 앉으니 어색했습니다. 은수저를 사용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천천히 먹어. 회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죄송해요. 익숙하지 않아서.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편해질 거야. 식사 후 회장님이 서재로 데려가셨어요. 벽면 가득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봐. 커다란 가죽 의자에 앉으니 몸이 푹 빠졌어요. 도윤아, 이제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겠어. 공부요? 응. 넌 똑똑한 아이니까 대학도 갈 수 있을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공부보다는 일이 더 급해요. 왜? 할머니 뵙고 싶어서요. 회장님이 제 마음을 이해하시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내일 병원 가자. 수술 끝나면 함께 지켜보고. 다음 날 아침 저는 할머니의 수술을 기다렸어요. 수술실 앞에서 4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회장님도 계속 곁에 계셨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안도했어요. 할머니가 깨어나셨을 때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아, 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 할매가 괜찮을 리 있나? 그런데 저분은 누구냐? 할머니가 회장님을 보며 물으셨어요. 제 친할머니세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친할머니라고? 네. DNA 검사로 확인했어요. 할머니가 한참 말없이 계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그럴 줄 알았다. 할머니, 사실 너를 주운 게 아니야. 어떤 여자가 맡기고 갔거든.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어요. 맡기고 갔다고요? 박희란이라는 여자였어. 돈을 주면서 키워달라고 했지. 회장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박희란이요? 그래. 그 여자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나 보더라고.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박희란은 아기를 바꾼 후 할머니에게 저를 맡겼던 거예요. 그럼 할머니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어느 정도는. 하지만 널 키우다 보니 진짜 손주 같았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제 넌 떠나야겠구나. 아니에요. 저는 할머니 곁에 있을 거예요. 회장님이 나서셨어요. 할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도윤이는 두 집을 오가며 살게 할게요. 정말요? 네. 도윤이에게는 두 할머니가 필요하니까요. 그 말에 할머니도 회장님도 모두 웃으셨어요. 한 달 후, 저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평일에는 저택에서 과외를 받고 주말에는 할머니를 뵙는 생활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제게 무리를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천천히 적응하라고 하시면서 항상 격려해 주셨어요. 도윤아, 내가 원하는 걸 해봐. 뭐든지 지원해 줄게. 어느 날 저녁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싶어요. 사회복지? 네. 저처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회장님이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좋은 꿈이야. 그럼 그 꿈을 이루자. 그날 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25년 만에 찾은 진짜 가족, 그리고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 두 분 모두 제게는 소중한 가족이었어요.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어요. 이 작은 목걸이가 모든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렸습니다. 봄이 깊어가는 어느 오후 저는 병원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는 재활 치료 중이었고 다리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도윤아. 뒤에서 친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윤혜정 회장님이었습니다. 요즘 매일 이 시간에 병원에 오고 계셨어요. 회장님 오셨어요. 할머니는 어떠셔? 많이 좋아지셨어요. 오늘 처음으로 혼자 걸으셨거든요. 회장님이 제 옆에 앉으시며 미소 지으셨어요.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할머니와 손주 사이처럼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나저나 인제는 어떻게 됐어요? 제가 궁금해하던 부분이었어요. 미국으로 유학 갔어. 새로 시작하고 싶다고 하더라. 혼자서요? 응. 처음엔 원망도 많았지만 지금은 자기 길을 찾아가고 있어. 회장님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다행이에요. 그 친구도 잘못이 없는데. 너는 정말 착하구나. 자기 자리를 빼앗아간 아이를 걱정해 주다니. 자리를 빼앗긴 게 아니에요. 원래 제 자리를 찾은 거죠. 회장님이 제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병실에 들어가자 할머니가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걸음 연습을 마치고 돌아오신 참이었습니다. 도윤아 왔구나. 할머니, 다리는 어때요? 이 할매가 이렇게 빨리 나을 줄 몰랐네. 다 좋은 분 덕분이야. 할머니가 회장님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는데 이제는 편해 보이셨어요. 할머님이 워낙 건강하셔서 그래요. 회장님도 할머니를 친근하게 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도윤이 이놈, 공부는 잘하고 있어요? 네, 정말 열심히 해요. 사회복지학과에 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회복지라. 좋은 일이지. 할머니가 흐뭇해 하셨어요. 저처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 내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맞지.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 회장님을 만났던 그날도 비가 내렸었죠. 하지만 이제는 비가 무섭지 않았어요. 비가 오네. 회장님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날도 이렇게 비가 왔었죠. 맞아. 그 비 덕분에 널 만날 수 있었어. 운명이었나 봐요. 운명. 그런 것 같아. 할머니가 저희 대화를 듣고 계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도윤아, 할매가 한 말 있잖아. 무슨 말이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회장님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도윤이를 보면 알겠어요. 저에게는 두 분 다 진짜 할머니예요. 제가 진심으로 말하자 두 분 모두 웃으셨어요. 그러고 보니 박희라는 어떻게 됐어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3년 선고받았어. 하지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어서 집행유예 받을 수도 있대. 그래도 죄는 죄니까. 할머니가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분도 어머니 마음이었을 거예요. 잘못된 방법이었지만요. 저는 박희란을 미워할 수 없었어요. 저 역시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요. 너는 정말 어른스럽구나. 회장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비가 점점 세게 내렸어요. 하지만 병실 안은 따뜻했습니다. 두 할머니와 함께 있으니 세상 어디에도 무서울 게 없었어요. 도윤아,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네. 이제 비가 와도 괜찮지? 네, 이제는 괜찮아요. 정말 그랬어요. 예전에는 비만 와도 불안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반갑기까지 했습니다. 비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우리 집에 가서 저녁 준비할까? 네, 좋아요. 저는 일어나서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 내일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병원을 나서며 저는 목걸이를 만졌어요. 이 작은 목걸이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25년 만에 진짜 가족을 찾게 해주었고 새로운 꿈도 갖게 해주었어요. 회장님, 왜? 정말 감사해요. 저를 찾아주셔서 내가 더 감사하지. 이제야 진짜 가족이 생겼으니까. 차 안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온다는 것을 배웠어요. 앞으로도 힘든 일들이 있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창밖에 비가 그치고 해가 비치기 시작했어요. 무지개가 뜰 것 같았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